탈구조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구조주의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쵸? 구조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요게 또 이제 이 철학에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이 막 주체를 얘기할 때 이 주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뒤집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어떤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났을까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생각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무의식. 그렇죠.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거의 80%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무의식이다라고 본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봤어요. 이 무의식을 프로이트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죠.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드는 뭐예요? 본능적인 자아. 본능적인 자아. 본능적이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욕심도 많고 욕망이 커요. 욕망이 커요. 슈퍼에고는 뭐예요? 슈퍼에고는 사회가 준 자아예요. 이드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아라면 슈퍼에고는 사회가 준 자아. 이건 뭐예요? 도덕적이고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이드와 슈퍼에고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싸워. 우리 옛날 만화나 영화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사람이 가운데 있고 이쪽엔 악마가 막 삼지창 들고 있고 이쪽엔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양쪽에서 막 쏙닥쏙닥 하죠. 요 천사가 슈퍼에고고 이 악마가 이드예요. 그러면 요걸 듣고 있는 나는 누굴까요? 요게 에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자아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에고예요. 근데 에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드와 슈퍼에고의 속삭임을 듣고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드가 세면 얘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남의 거 물건 뺏는다든지 남을 강제로 뭔가 제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좀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나겠죠. 근데 슈퍼에고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에고가 강해지면 얘가 천사가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슈퍼에고가 강해지면 도덕을 강제하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슈퍼에고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즉 본능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얘는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고고하고 젠틀한 사람이 되지만 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드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부글부글 끓게 돼요. 이 부글부글 끓는 이드가 이성의 영역을 팍 치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테리어. 그래서 근데 프로이트는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 무의식이라는 걸? 프로이트는 최면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면술을 가지고 그때 당시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입까지 오는 그 동안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어떤 계층이 많아지느냐면 레이디들이 많아집니다. 레이디들. 여기서 레이디라는 건 그냥 결혼 적령기가 된 아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사교계에서 알려졌어. 이런 어떤 이름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형성한 결혼 적령계 여성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이 여성 그룹한테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히스테리를 부려요.
여성들이. 이 히스테리가 왜 나오는 건지를 최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꿈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꿈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꿈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꿈은 낮 동안에 우리가 욕망을 해소하고 싶었으나 사회적 규칙 때문에 해소할 수 없었던 그 욕망을 꿈속에서 대체해서 해소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산을 막 타는 꿈을 꿔요. 그건 뭐냐? 낮 동안 남근에 대한, 즉 남성의 성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욕망이 사회적 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밤에 꿈을 꾸면서 남근을 상징하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소를 해요. 남자가 동굴 속에 들어가. 그건 죄송합니다. 여성의 성기에 대한 욕망이 사회적 금기 때문에 해소되지 못하다가 꿈으로 해소가 되는 건데, 그럼 히스테리는 언제 나오는 거냐? 히스테리는 그 어느 걸로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꿈을 꾸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히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툭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저는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사업을 하기 훨씬 전인데, 초창기에 사업을 하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옛날에 저랑 꿍짝이 되게 잘 맞았던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이 여자 후배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기획력도 좋고, 글도 너무 잘 쓰고, 숫자에도 밝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있으면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침 이제 제가 사업하려고 막 준비할 때 이 친구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조인을 했어. 같이 하자. 그래서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커피숍에 갔어요. 제가 뭐 마실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도 넘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직도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 모르냐고 확 나가버리는 거야. 아, 맞아. 저는 기억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가 며칠 전에 죽은 거야.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근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그걸 해소를 할 곳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런 게 내면에 쌓여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상에게 본인도 예상을 못한 거야.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순간을 우리는 히스테리라고 불러요. 근데 왜 여성, 노처녀라고 제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느냐? 그건 제가 성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왜?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룸사롱을 가고 돈이 없으면 사창가를 갔어요. 그런 식으로 성적으로 쌓여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들을 성적으로 풀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성적으로 푸는 곳이 남성들에겐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여성들에게는 그런 장이 없었던 거예요. 호스트바가 생겨난 지 뭐 몇 년이나 됐겠어요.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호스트바가 있었겠어요? 이 여성들이 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기 때문에 히스테리가 많아 이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히스테리가 더 많이 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임상 대상이 압도적으로 젊은 여성층이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현대인이 아니죠. 그때 사람이죠. 프로이트에게는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근 중심으로 풀어내요. 철학을. 그 성적으로만 풀어내는 것이 지겨웠던 사람이 칼 융이에요. 제자 중에. 레비스트로스인가? 그 사람도 되게 어쨌든 어떤 그 제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싫어했고, 근데 프로이트를 또 끝까지 추종했던 사람이 딸이에요. 안나 프로이트라고. 그 사람도 정신분석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이 체계화가 되는데, 어쨌든 프로이트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 그 모든 히스테리와 꿈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보다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무의식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삶의 방향, 행동의 방향,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아라고 할 때 자아의 대부분은 이 무의식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네가 너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까지마. 주체는 없어. 신의 영역이 이제 뭘로 넘어왔느냐?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린 거야. 내가 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간은, 철학자들은 생각하고 그걸 막 들이팠는데, 프로이트가 나타나서 아니야.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 너는 무의식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조주의. 네? 그게 구조주의예요. 자, 여기서 구조주의죠. 여기에서 이 구조주의를 언어학자가 받아요.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언어학자가 딱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특징적인 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언어학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시르는 언어가 뭘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사고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르는. 자,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먼저 있기 때문에 언어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 요 사이에 라캉의 얘기를 이게 끼워야지 조금 얘기가 쉽겠네요. 라캉이 뭐라고 했어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상계는 엄마의 세계라고 했죠. 상징계는 누구의 세계라고 했어요? 아빠의 세계라고 했어요. 엄마는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얘기해요? 정서적 교감. 엄마는 눈빛. 그 아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만질 때 그 부드러운 촉감. 엄마가 아기를 안아줄 때 엄마도 아기의 어떤 맨살에 느껴지는 촉감, 아기의 냄새, 이런 종합적인 정서적인 것들을 토대로 아기와 교류해요. 근데 이 아기가 그대로 엄마 품에서 평생 살 수가 있으면 인간은 비극이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기는 반드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빠를 만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빠는 이렇게 섬세하지 못해. 냄새, 애기가 똥을 싸면, 어우, 이 새끼 냄새. 이렇게 되지, 엄마처럼
아기 똥 냄새만 가지고도 아기의 건강 상태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빠한테는 없어요. 아빠한테 뭐가 있어요? 대신 규칙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은 뭘로 전달이 돼야 돼요? 언어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징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어예요. 상징 체계로 질서 있게 약속된 규칙을 가진 상징들이 모여서 언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징계라고 불러요. 인간은 반드시 이 상징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징계가 누가 만든 거냐? 아빠가 만든 세계예요. 왜 아빠가 만든 세계인지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원시 시대 때부터 인류가 어떻게 생활해 왔고 어떻게 사회 구조가 나타났고 최초의 언어가 언제 태어났다?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에 2만 년 전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1만 년 전 언어가 태어났어요. 정확하게는 한 7,500년경에 수메르에서 언어가 문자가 처음 발견됐죠. 언어가 아니라. 언어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고 이제 문자가 7,500년 전경에 발견이 됐는데 최초의 문자가 그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남자가 주인이 된 역사는 전체 10%도 안 돼요. 그 속에서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게 언어예요. 그 언어에 길들다 보면 여성도 남성적 사고 체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여성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성적 가부장적 언어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절대 여성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질 듯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시어머니는 남성 언어가 계속 강화되는 거고 며느리는 그게 덜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도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가 되면 남편 중심의 아빠 중심의 사고에서 남편 중심의 사고, 다시 이제 아들 중심의 사고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며느리랑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현이 내 새끼를 뺏어간 놈이거든. 아무리 제일 위험한 말, 시어머니가 하는 제일 위험한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와우. 딸은 엄마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이거 왜 이랬어? 내 옷 왜 안 빨아놨어?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시어머니 내 옷 왜 안 빨아놨어? 이러면 시어머니가 내 딸 같으니까 아우 기집애 왜 그래? 이러고 끝나요? 인연이 미쳤나? 이렇게 가죠. 시어머니는 절대 며느리를 딸같이 여길 수 없어요. 그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절대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속여요. 근데 자기를 속인다는 걸 모르죠. 왜? 남성적 사고 체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니체가 보면 노예의 도덕인 거예요. 사르트르가 보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본질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어머니냐 며느리냐도. 자, 어쨌든 락항에 의하면 상징계에 들어가는 순간 남성적 언어 체계 속에 갇혀버려요. 이걸 소시르가 언어의 세계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사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일본어를 배운 사람은 일본 언어 체계가 가지는 모든 시스템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인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일본을 되게 혐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정도 그런 거 인정해요.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일본인들을 혐오한다기보단
그 일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있어요. 벚꽃은 일본의 국화입니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 국화는 뭐예요? 무궁화. 무궁화예요. 자, 이게 희한해요. 국화만 봐도 민족성이 드러나요. 일본의 국화, 벚꽃은 일본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일생, 일사라고, 나 자꾸 일사 이거 맞지? 이거 맞나? 이거 맞죠? 일사라고 표현을 해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꽃이에요. 벚꽃은. 대신 한 번 살 때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살아요. 근데 아주 잠깐 살고 흐드러지게 날아가 버리죠. 그죠? 벚꽃나무인데 벚꽃을 볼 수 있는 건 일주일도 안 돼요. 한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화려하게 폈다가 확 사라져 버려요. 사무라이의 삶이에요. 그래서 일생일사. 이게 그래서 사무라이의 어떤 화려하고 흐드러진 삶이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그래서 일본인들에겐 할복이라는 게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이죠. 한국인들에게 할복은 뭐예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명예 그딴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궁화는 자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일본인은 막 싸워요.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상대가 빡 쳐가지고 칼을 딱 부러뜨렸어요. 그럼 일본인은 딱 엎드려가지고 죽이시오. 이렇게 고로쇠 이렇게 끝나요. 한국인은 어떻게 돼요? 칼이 딱 부러졌어요. 그럼 부러진 칼 있는 데는 열심히 기어가지고 다시 주워요. 그래서 죽여 이 새끼야! 그리고 또 됩니다. 칼을 맞았어. 피를 막 흘려. 근데 이 새끼랑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옆에를 더듬어가지고 또 칼을 죽여 이 새끼야! 이러고 또 덤벼. 이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그래서 근성의 민족이라고 해요. 축구 한일전 하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죠. 한국인들 근성 좋아요. 기술은 딸려도 근성은 좋대. 맨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한국인들 축구 기술도 워낙 발전해가지고 기술적인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맨날 근성 좋다. 끈기 있다. 그게 무궁화예요. 피고 지고 또 피는 거죠. 우리는 늘 피고 지고 또 피어요. 일본인은 한 번 피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민족성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일본인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강한 국가가 나타나면, 강한 세력이 나타나면 납작 엎드립니다. 한국인은 절대 엎드리는 일이 없어요. 중국이 쳐들어오건, 일본이 쳐들어오건, 몽고가 쳐들어오건, 징기스칸이 쳐들어와도 한국은 언젠간 내가 뒤집을 거야.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를 보면 세계 역사학자들이 기함을 토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단 점령이 딱 되잖아요. 대만 같은 데 보세요. 대만은 지금도 가면 친일이에요. 일본적인 게 너무 좋아. 대만 사람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도 점령되면 독립운동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독립을 한 거지 막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구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서양 역사에서 여러분 독일이 탄생한 게 언제예요? 독일이 탄생한 게 우리는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1800년대 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게. 뭐 여기 이 터키라는 나라도 탄생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래요? 뭐 어떤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럼 다른 민족이 거기에 막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섞여버려. 그러다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면 나라의 형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막 쳐들어왔어.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의 고려의 왕이 원나라의 신하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들고 일어나서 조선을 세우고 무찔러 버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히로시마 원폭 때문에 패전 선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이 만약에 패전을 했어도 조선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얘네들은 절대 물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물러갔느냐? 독립운동을 감당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가 버린 거예요. 이상한 민족이에요. 피고 찌고 또 피는 무궁화 같은 민족. 근성이 있는 민족이죠. 자, 일본의 민족성과 한국 조선인의 민족성의 제일 큰 차이는 어디서 발현된다고 소시르 같은 사람은 보느냐 하면 언어에서 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언어의 체계가 그 나라 혹은 그 민족의 어떤 시스템, 사고하는 시스템 자체를 규정해 버린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소시르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자유로우려고 해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언어의 시스템 속에 갇힌다고 보는 게 소시르의 관점이에요. 이걸 이런 사고를 구조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요. 푸코 같은 사람은 이거 인정해요. 그런데 푸코는 이런 그 어떤 언어의 구조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권력 구조를 봐요. 이 사회 권력 구조가 옛날에는 봉건주의니 뭐니 이럴 땐 종교에 의해서 이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자, 사람을 사용을 시킬 때 여러분 그런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사용시킬 때 단두대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모아놓고 목을 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어필한 거예요. 권력을.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권력자 쫓겨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을 훨씬 더 은밀하게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권력의 내면화라고 불러요. 이때 등장하는 제일 유명한 예시가 옵티콘, 판옵티콘이라. 이 판옵티콘은 원래 제레미 벤담이라는 공리주의자가 만들었던 이제 감옥의 구조를 얘기해요. 판옵티콘은 어떻게 생긴 감옥이냐 하면 이렇게 둥근 탑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방에는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몇 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을 감시하는 중앙에 탑이 하나 있어요. 이 탑 꼭대기에는 사방이 검은색 유리로 되어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에 간수가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죄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기에 간수가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하지 않으면, 왜? 얘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상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간헐적으로 올라가요. 간헐적으로 보고 적발을 해요. 죄수들 입장에선 어쩌다 한번 잘못했는데 적발됐어. 그럼 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제안한, 그때 당시 최신 감옥으로 제안한 게 벤덤의 판옵티콘이라는 장치예요. 이때 죄인들은 간수의 권력을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미셸 푸코가 볼 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인류는 권력자의 이러한 그 권력 내면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한국인들, 국뽕 또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카페 왔는데 뭐 노트북을 놓고 갔는데 안 잃어버렸어. 뭐 핸드폰을 놓고 막 커피를 받으러 가. 핸드폰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안 해. 얘네들은 지하철에서 막 뒷주머니에 핸드폰 꽂고 있어. 유럽 여행할 때 뒷주머니에 핸드폰 꽂고 다니면 100% 잃어버려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실제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뽕이 차오르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참 질서를 잘 지켜. 그건 철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권력이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건 권력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의 내면화를 강화하는 장치로 점점 요즘은 뭐가 더 많아져요? CCTV 많아지죠. 이제 소셜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 권력의 내면화를 한층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권력이, 자, 요거 약간 미래 얘기예요. 권력이, 그 잡지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권력이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쪽에 몰려 있었어요. 지금은 권력이 어디로 갔을까요? 권력이 SNS로 갔어요. 지금은 네트워크가 권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탄핵 때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무도 모이자고 하지 않았는데 SNS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중심이 없이, 중심이 있다는 게 구조주의예요. 근데 중심이 없이 개개인이 모였는데 그 인파가 100만을 넘어버린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SNS의 정치적인 가장 긍정적인 발현의 무대가 박근혜 탄핵의 무대였어요. 요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일어났죠.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SNS를 통해서 사람이 먼저 모이고, 모인 걸 보고 뒤이어서 뭐 노총이니 무슨 민주연합이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규합을 하는 일이 2차적으로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런 사람들이 다시 SNS를 리드해요. 그 SNS의 점조직처럼 개별적인 중심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질 들레즈는 리좀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한 푸코의 그 권력의 내면화까지가 어떤 구조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럼 미셸 푸코는 구조주의자인가? 아니에요. 푸코는 사회가 이런 구조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내면화한다고 경고를 하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푸코는.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시르, 라캉,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왜 구조주의자라고 부르느냐?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구조주의 속의 인간의 자유는 이미 다 뺏겨버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조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탈구조주의라는 건 뭐냐? 자,